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과 함께 고구려로 돌아가겠습니다. 몽골 대통령의 이 선언에 북한 김정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닌 남한인가? 북한은 당황했습니다. 고구려 계승을 주장해온 자신들이 아닌 남한과 손잡았으니까요. 지난 3년간 몽골 내 한국어 학습자가 340% 급증했고 울란바토르 거리 간판 절반이 한글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한국과 몽골의 작은 기술 협력으로 시작된 일이 몽골 청년들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력도 협박도 없이 서로 다른 국가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묶은 단 하나의 이름은 고구려였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건 동이족 후손들의 역사적 귀환이었습니다. 1000년 전 고구려가 품었던 땅이 다시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일입니다. 41살이고 UN 국제안보국 선임 분석관으로 일한 지 벌써 16년째입니다. 제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거예요.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읽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고서로 만들어 올리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제 일이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뉴욕 본부 17층 사무실 책상 앞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보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48시간 동안 수집된 글로벌 경제 데이터가 떠올랐죠. 무역량 변동 그래프, 수출입 통계, 환율 흐름, 이런 것들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동북아시아 섹션부터 클릭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네 나라는 제가 주로 담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화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몽골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발 수출 품목 중에서 교육 서비스와 IT, 장비가 몽골로 향하는 비율이 지난 3개월 동안 갑자기 217% 증가했더라고요.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터를 걸어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똑같았어요. 심지어 몽골 내 한국어 학습자 수도 작년 대비 340%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좁혔어요. 이건 그냥 한류 열풍으로 넘기기엔 너무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육 시스템, 기술, 인프라, 금융, 협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몽골 정부의 공식 발표,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 현지 언론 기사까지요. 그때 동료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라일, 또 야근 준비야?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좀 이상한 게 보여서. 뭐가? 몽골이요? 동료는 피식 웃었습니다. 몽골 거긴 뭐 별일 있겠어. 초원이나 있는 나라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그래프는 계속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훨씬 더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끝까지 추적해보겠다고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몽골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뭐 그런 외교적 수사였죠. 하지만 본문을 읽다가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대감에 기반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대감이라니요. 300%가 넘는 증가율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넣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쯤 박도연이라는 이름의 외교부 자문관과 화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 속 그는 45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죠. 김나일 분석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희도 당황했어요. 당황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흐름이 아니거든요. 정부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이 몽골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우연인가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계획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역사가 만들어낸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요. 네, 역사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자기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데이터로만 설명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여기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프 통계 보고서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게 정말 역사라면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몽골 역사 한국 관계 그리고 엔터를 눌렀죠. 그때부터 제 일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몽골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온갖 자료를 뒤졌습니다. 고대사 논문, 외교 문서, 경제 보고서, 심지어 고고학 자료까지요. 그러다 우연히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변화였어요. 보고서를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기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한국어와 문화를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 이들 고려인 공동체와 몽골 사이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 몽골,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중심에는 뭔가 더 오래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며칠 뒤 저는 몽골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인 오르곤 바트체렐과 화상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39살의 몽골 남자였어요. 짙은 눈썹에 단단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엔에서 우리 몽골을 주목하고 있다니 영광이군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목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어서요. 최근 몽골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데이터상으로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이례적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냥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오르고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님 혹시 동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이족이요? 네, 고대 동북아시아에 살던 민족들을 일컫는 말이죠. 몽골도 그 일부였고 한반도도 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이족이라는 단어는 제가 며칠 전 읽은 고대사 논문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현재와 연결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을 배울 때 단순히 외국 문화를 배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는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화면 속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도 문화 교류도 아니라는 걸요. 이건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는 걸요. 화상회의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 긴급 표시가 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엔 사무차장실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몽골 관련 긴급 브리핑 요청. 저는 서둘러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중국과 러시아 정보당국이 한국과 몽골 사이의 급격한 통합 움직임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였죠. 그들은 이를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드는 위험 요소로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국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데이터 속 이상 징후였던 게 이제 국제 안보 문제로 비화된 거예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오전 10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는 부국장을 포함해 5명의 선임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국장은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죠. 라일 자네가 이 건을 추적하고 있다고 들었네. 네, 맞습니다. 그럼 설명해주게. 지금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그래프와 통계 그리고 제가 며칠간 정리한 분석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몽골 내부에서 한국식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 기술, 금융 모든 분야에서요. 특이한 점은 이게 정부 간 협정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왜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하는 건가? 그들은 이걸 지역 패권 구도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몽골이 한국과 가까워지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완충지대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부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게 정말 위협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협이라기보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부국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네. 몽골로 가서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2주일 안에 말일세.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책상 앞에서 데이터만 보던 제가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몽골 출장이 이틀 후로 잡혔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정말 가야 하나? 그냥 데이터만 분석하면 안 될까? 현장에 가봤자 내가 뭘 알 수 있을까? 저는 유엔 분석관으로 16년을 일했지만 사실 현장 조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죠. 숫자와 그래프가 제게는 더 편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언제나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도연 자문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어요. 김 분석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이틀 후에 몽골로 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겁니까? 네, 유엔 조사팀으로요.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몽골 상황이 좀 미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문도 돌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복잡하죠. 몽골 정부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볼 것인가.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회색빛 뉴욕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박도연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앉아 몽골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울란바토르의 사진들, 거리 풍경,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들이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이었어요. 그때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라일 정말 가는 거야? 응. 무섭지 않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그럼 왜 가?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 가는 걸까요? 부국장이 지시해서.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서. 저는 모니터 속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그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선을요.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면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죠. 밤이 되어서야 저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두꺼운 외투 하나. 몽골은 지금 영하 15도라고 했어요. 저는 외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준비된 걸까요?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을 거쳐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기내에서도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계속 창밖만 바라보게 됐죠.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자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간 저희 비행기는 곧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3시 40분이며 기온은 영하 13도입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추위였어요. 뉴욕보다 훨씬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공항 내부 풍경이었죠. 도착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공항 안내판 절반 이상이 몽골어와 함께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수함을 찾는 곳 환전소 모든 표지판에 한글이 병기돼 있었어요. 심지어 면세점 직원들도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저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정말 몽골인가? 아니면 인천공항에 아직 있는 건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오르곤 바트체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봤던 그 몽골 남자였죠. 그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서 있다가 저를 보자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김 분석관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오르곤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시죠? 호텔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시내를 보고 싶어요. 오르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차로 가면서 천천히 보시죠.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의 차는 현대 제네시스였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차를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차에 타자 오르곤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이제 시작입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카페, 편의점, 병원, 심지어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도 한글이 함께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언제부터? 오르곤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유행이었죠.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그런 거요.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응시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로만 봤을 때와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숫자는 차가웠지만 이 거리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엔 몇몇 분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르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요? 우리 연구원 사람들과 몽골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인 몇 명이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 한 분도 오십니다. 특별한 손님이요. 오르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녁 7시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오르곤이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죠. 몽골 한복판에서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오르곤이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몽골 연구원 2명, 한국 기업인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었죠. 이분은 안젤라 김입니다. 저는 그 노인을 봤어요. 78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분석관님. 안젤라 김이요. 오르곤이 설명했어요.
러시아계 고려인 후손이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셨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안젤라를 다시 봤습니다. 고려인이라는 단어가 며칠 전 읽었던 보고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안젤라는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10년에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돌아간다는 게 한국으로요. 안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그게 돌아가는 거죠. 식사가 시작됐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안젤라의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인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갖는지. 그런데요. 직접 부딪혀보니 알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에요.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오르곤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낯설지 않다고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안젤라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이에요, 분석관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억이죠. 기억이요. 내 동이족의 기억, 고구려의 기억, 우리가 한때 하나였던 시절의 기억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데이터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입안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여기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졌지만 잊히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땅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날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통합도 정치적 연대도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안젤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분석관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세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보고서가 아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르곤은 저를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히토류 합작 광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거대한 구리 광산이었죠. 입구에는 한글과 몽골어로 쓰인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히토류 몽골 한국 합작 광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오르곤이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어요. 몽골과 한국이 함께 운영하는 광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광산이 아니에요. 기술 자립의 모델이죠. 우리는 광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치멍수우라는 29살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광산 엔지니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반갑습니다. 치멍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서울에서 3년 동안 유학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공학부요. 그는 우리를 광산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와 운반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작업자들이었습니다.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섞여서 일하고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웠어요. 여기선 모두가 양쪽 언어를 씁니다. 치멍이 설명했어요. 처음엔 통역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몽골 직원들이 한국어로 기술 용어를 배웠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저는 한 작업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장비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한국에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유지 보수하고 개량해요. 이제 한국 기술자 없이도 돌릴 수 있습니다. 치멍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진짜 협력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광산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메뉴판에는 몽골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섞여 있었어요. 김치찌개, 양고기, 만두, 비빔밥, 호루혹 이런 식으로요. 저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여기 음식 맛있어요. 치멍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요리사가 몽골 요리사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 몽골 요리사가 더 잘 만듭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치멍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과 가까워지려는 건가요? 치멍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낯선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예전에 살았던 곳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젤라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알았죠. 몽골과 한반도가 고대부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우린 원래 형제였어요. 오후에는 광산 근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건물 입구에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26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수업을 잠시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임입니다. 하임 씨는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몽골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 이름을 새로 만들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하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 두 나라 모두 제 나라라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것들은 숫자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박도연 자문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그는 바로 받았어요. 김분석관님 어떻습니까? 현장은? 박 자문관님 이거 어떻게 보고서로 쓰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본 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에요. 이건 정체성의 재발견이고 역사의 복원이고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UN 보고서에 담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으로 들릴 테니까요. 박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분석관님 사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흐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죠? CRCI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조정국입니다. 그들이 몽골 정부에 공식 경고를 보냈어요. 한국과의 통합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협박이네요. 네, 협박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몽골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립적인 관찰자였어요. 그냥 데이터를 보고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막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르곤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분석관님 몽골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해요. 무슨 회의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대응하는 회의입니다. 분석관님도 함께 가시죠. 오전 10시 저는 몽골 정부청사에 도착했습니다. 6층 회의실에는 이미 3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장관급 인사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외교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오르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관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하십시오.
우리가 한국과 가까워진 건 누구의 명령 때문입니까? 장관은 잠시 망설였어요. 명령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오르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외부 압박 때문에 그걸 포기하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르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기즈칸의 후손입니다. 누구한테도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장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외부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투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2명 중 27명이 외부 압박을 거부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오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 상무부가 몽골산 원자재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유는 품질 검사 강화였지만 누가 봐도 보복 조치였죠. 몽골 경제의 40%가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데 이건 치명타였어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던 저는 박도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문관님 봤어요. 네, 지금 한국 정부도 긴급회의 중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몽골이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양은 고구려 계승자는 자신들이라며 남한 주도의 통합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 할 수 있죠? 경제 지원을 늘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러시아도 움직였어요. 몽골을 거쳐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용료를 2배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인프라 유지비 증가였지만 이것도 명백한 압박이었죠. 몽골은 겨울철 난방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오르고는 저를 다시 정부청사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국가안보회의였어요.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로 석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에서 지원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외교장관이 대답했어요. 긴급 차관 10억 달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지쳐 보였어요. 그때 한 참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중국 대사관에서 공안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통령은 공안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는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안젤라 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분석관님.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안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네,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한 시절을 겪으셨어요. 강제 이주 당하고 탄압받고 그랬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안젤라를 봤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기억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면 어떤 압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데이터만 보던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요. 저도 이 흐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중국은 몽골 국경의 화물 검사를 강화해서 통관 시간이 평소의 5배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는 몽골행 열차 운행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경제적 압박이 서서히 몽골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던 거리가 어딘가 침울해 보였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오르곤이 제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김분석관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히토류 광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중국이 광산 장비 부품 수출을 막았습니다. 핵심 부품 없이는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그 광산이요. 치멍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치멍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책 회의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방법이 없어 보여요. 오르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론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 하고요. 그날 오후 저는 몽골 국영방송 뉴스를 봤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출연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그들 없이 살 수 없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과의 협력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판단해야죠. 저는 TV를 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김분석관님, 한국 정부가 추가 지원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뭔가요? 국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몽골을 위해 중국과 대립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UN 본부에서 중간 보고서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현장 조사 결과 한국과 몽골 사이의 통합 현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역사적 정체성, 회복의 성격을 띠고 있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속 가능성의 의문이라니. 제가 이런 문장을 쓰고 있다니. 며칠 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냉정하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문장 뒤에는 치멍의 얼굴이 보였고 안젤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함.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 걸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르곤이었어요. 내일 특별한 곳에 가시죠.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죠? 직접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오르곤은 저를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려인 공동체 마을이었어요. 눈 덮인 평원 한가운데 30여 채의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카자흐스탄에서 이주해온 고려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작년에 60가구가 이곳에 정착했어요. 우리는 마을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로 불이 따뜻했어요. 거기에는 안젤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안젤라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들은 모두 70대에서 80대로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석관님께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젤라가 말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요. 부모님은 강제 이주당한 1세대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라고. 우리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심했죠. 몽골로 가자고. 완전히 한반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가까이라도 가자고. 다른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상했어요.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젤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분석관님, 우리가 여기 온 건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목이 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회관을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눈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몽골어가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옆에 있던 아이가 달려가 일으켜 주었어요. 괜찮아.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르곤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김분석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하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압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저는 글을 봤어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압박은 계속될 텐데요.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르곤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걸 우리 세대에서 포기할 순 없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간 협력이 아닌 역사적 귀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멈췄어요. 이 문장을 보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관이 아니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한쪽 편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엔터를 눌렀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새벽 저는 유엔 본부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뉴욕 시각으로 오후 2시, 몽골 시각으로는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부국장과 3명의 선임 분석관들이 나타났어요. 부국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라일,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네. 솔직히 말하겠네. 이건 우리가 기대한 보고서가 아니야.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 건 이게 전부입니다. 한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주관적이야. 역사적 귀환이라니 이게 유엔 보고서에 들어갈 표현인가? 그게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현장에서 3주일을 보냈습니다. 데이터만 봤을 때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닌가? 객관성이요? 저는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쓴 보고서가 과연 진실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국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네. 자네 보고서를 안보리에 상정하겠네. 정말입니까? 하지만 논란이 있을 걸세.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르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직 잠들지 않았는지 바로 받았어요. 김 분석관님,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제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주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르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건가요? 기회일 수도 있고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틀 후 몽골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르곤과 함께 참석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몽골 정부는 유엔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찾았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몽골 기자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김 분석관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세계는 지금까지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몽골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인터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우리도 응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걸요. 일주일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울란바토르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몽골 정부청사 회의실에는 오르곤과 박도연 그리고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죠. 회의가 시작되자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지역 불안정화 시도입니다. 러시아 대표도 이어서 말했어요. 몽골의 선택이 영내 안보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이는 두 국가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주권 국가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논쟁이 이어졌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의장이 저를 호명했어요. 김나일 분석관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켰어요. 저는 3주일 동안 몽골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정치적 음모가 아니었어요. 역사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화면 속 대표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고려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100년 넘게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몽골 청년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며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동이족이라는 공통의 뿌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역사 왜곡입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고대 동북아시아 민족들은 수천 년 동안 교류하고 섞였어요. 그 기억이 지금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의장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제안합니다. 이를 위협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협력 모델로 봐야 합니다. 북한 대표는 회의 내내 침묵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고구려 후손이지만 자신들만 빠진 이 흐름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아니라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연대 말입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3표 기권 3표였어요. 몽골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오르고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분석관님. 박도연도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에서 박수를 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몽골 정부는 국제포럼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중앙아시아 문화기술 공동체 건설이었어요.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포럼 당일 울란바토르 국제회의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자, 시민단체 대표들이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죠. 개회사에서 몽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국경으로 나뉘었던 민족이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도 축사를 했어요.
이는 침략도 합병도 아닙니다. 이는 형제가 다시 손을 잡는 일입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날이 왔습니다. 패널 토론이 시작됐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국가 간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경제와 군사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사와 문화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하는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몽골과 한국이 보여준 건 후자입니다. 역사적 유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요. 포럼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날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어요.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문화기술 공동체를 건설한다. 포럼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울란바토르에 머물고 있었어요. 유엔에서는 제게 동북아 특별조정관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이 이야기의 목격자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오늘은 히토류 광산 재개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중국이 부품 수출 금지를 철회한 지 한 달 만이에요. 유엔 결의안 이후 국제 여론이 바뀌면서 압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숨통은 트였어요. 광산 입구에는 3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치멍이 앞에 나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얼굴은 석 달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제 이 광산은 단순한 구리 광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상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광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오르곤과 안젤라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눈 녹은 초원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분석관님,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오르곤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겁니다. 아직 기록할 게 많이 남았거든요. 안젤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한테 가르쳐줘서요. 뭘요? 데이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개인 일기였어요. 유엔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16년 동안 숫자만 봤다. 그래프와 통계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에서 3개월을 보내며 깨달았다. 진짜 이야기는 숫자 뒤에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진짜 분석가의 일이라는 걸.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거리에는 한국어와 몽골어가 섞여 들렸어요. 이제 이건 일상이 됐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도연이었습니다. 김 분석관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이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대요.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갈 곳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제는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는 걸.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깨어나고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진다. 그게 바로 지금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카자흐스탄으로 떠납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개월 전 뉴욕 사무실에서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그 데이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진짜 분석가가 됐으니까요. 데이터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분석가로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따뜻할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있을 거예요. 증인으로, 기록자로, 그리고 이 역사적 귀환의 한 부분으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어요. 유엔 동북아 중앙아시아 특별조정관실이 이곳에 생겼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몽골에서 가져온 안젤라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석 달 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죠. 이제 됐어요. 우리가 돌아왔으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1회 동북아 중앙아시아 청년 포럼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1000명의 청년들이 알마티에 모였습니다. 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거리를 걸었어요. 1년 전 울란바토르에서 봤던 풍경이 이곳에서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 한국 카페, 한국어로 대화하는 청년들이요. 하지만 이젠 놀랍지 않았어요.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됐으니까요. 회의장에 도착하자 치멍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몽골 청년 대표단 단장이에요. 분석관님 오랜만입니다. 치멍 잘 지냈어. 내 광산은 지금 전년 대비 200% 생산량이 늘었어요. 완전히 자립 모델로 안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옆에는 하임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몽골 교육부 자문위원이 됐죠. 선생님, 제자들 15명이 이번에 한국대학에 합격했어요. 축하해, 하임.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는 5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000명의 청년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한국인, 몽골인,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하지만 이제 그 경계는 흐릿했어요.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했고 서로를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기조연설에 오르곤이 나왔어요. 그는 이제 몽골 외교부 차관이 됐습니다. 1년 반 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외부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우리 길을 갈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우리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함께했고 중앙아시아 형제들이 함께했습니다. 청년들이 환호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데이터에서 사람으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1년 반 전 저는 단순한 유엔 분석관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이었죠.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울란바토르에서 3개월을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숫자 뒤에 있다는 걸요. 국가 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GDP나 무역량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안젤라 할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셨죠. 땅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분석관님,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건 있어요. 이건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저녁에는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몽골 민요, 카자흐 춤이 어우러졌어요. 경계가 사라진 무대였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하며 함께 노래했죠. 공연이 끝나고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알마티의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박도연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김 분석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차관님도요. 그는 이제 한국 외교부 차관이 됐어요. 솔직히 1년 반 전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압니다. 역사는 우리 예상보다 강하다는 걸요. 우리는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분석관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겁니까? 글쎄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요. 이야기가 끝나는 날이 올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올 겁니다. 이건 시작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북아 중앙아시아 공동체 1년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데이터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았죠. 치멍의 광산 이야기, 하임의 교실 이야기, 안젤라의 귀환 이야기, 그리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들을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간 협력 사례가 아니다. 이는 역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며 흩어진 민족이 다시 만나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알마티의 거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 전 UN 분석관이 됐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죠. 이제 압니다. 세상은 데이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바뀐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제 일이라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르곤이었어요. 분석관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요. 현장 조사를 해달라고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가 비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안젤라 할머니의 사진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어디를 가든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걸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어요. 국경 없이 자유롭게요. 저도 그렇게 날아갈 겁니다. 이야기를 따라서요. 끝까지요.